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 말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희들 이곳에서 반올림이 오늘로써 293일째 우승 농성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삼성을 향해서 삼성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일 저녁 이렇게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또 세상에 대한 문제, 또 삼성을 향해 쓴소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의 그 이야기 손님으로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는 단체가 활동하는 정지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할까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저절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 제가 사회보기가 매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 전지훈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도 사실 전지훈님께서 저희 농성장, 반올림 농성장에 그 지킴이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한국사의 많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소속된 단체라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저한테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는 조그만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는 간단히 말하면 다른 자본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무시무시하고 가역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에서 많은 문제가 비롯되니까 아니면 전쟁이나 환경 파괴나 또 지금 있는 반올림 직업병 같은 문제도 다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논리와 체제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그런 단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본에서 비롯된 모든 노선에 맞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제 단체는 함께 배우면서 우리 자꾸 뭔가를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토론을 강조하는 이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에서 우리 일요일마다 농성장 지킴이를 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그런 뜨거운 연대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전지훈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최근에 가장 한국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구상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 지킴이는 전지훈님이라면 얘기를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고 제가 모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대강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 사드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미국이 그게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 정부랑 협정을 맺어서, 근데 그것이 한반도에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경북 성주의 사드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결정이 되고, 성주 국민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엄청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온 국민들도 사드 배치 결정 반대한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좀 모셨습니다. 좋지요? 네. 네. 이것도 무슨 얘기해야 될까 정말 하실 텐데. 되게 중요한 주제를 걱정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거 뽑아주신 그건데, 전자파 위험이에요. 전자파 위험.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에 대해서 이 정부는 뭐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자파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사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 전자파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과학이 이런 방사선 중에서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 전자파 문제가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다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게 어린이에게 배수와 백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칩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이윤정 씨는 화학물질과 전자파 영향으로 뇌종양으로 숨졌다라고 해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으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한테는 사실 전자파는 저희라고 하면 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저희에게는 전자파는 상당히 두렵고 배척해야 될 대상입니다. 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사드 레이더에서도 전자파가 사실 상당히 나오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게 대변이다 혹은 뭐 아니다 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그런 정부의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대담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너무나 뻔한 내파트인 것 같고요. 세월호의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해서 대담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건희 성명의 의혹도 대담이라고 지금 해서 비서실이 말했지만 지금 뉴스타파가 명백하게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성명의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10월 22일 날 이건희 성명의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다음날 신문에서 어떤 신문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한겨레 만이 유일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 언론들이 사드에 대해서도 대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이번이 문제에서 자신들이 찌라시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대담을 운운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전자파도 위험하다고 할 정도인데,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이 사드 초고성능 레이더가 안전할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정부는 100m 밖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 교범에 보면은 100m는 절대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100m 안에 들어가면 사상이나 내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출입 금지고, 또 미군 교범을 따르더라도 3.6km는 출입 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km는 비행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6km, 성주에서는 3.6km 내에 학교, 병원, 관공서, 이런 모든 중요한 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정부는 이게 어차피 산 위에서 위로 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빛이라는 건 원래 파동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또 빛이 파동과 파장이 뿐만 아니라 또 꺾이는, 회전되는 게 또 회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한 얘기고, 얼마 전에 괌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험에도 많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실험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은 주파수와 출력을 공개하고 시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시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괌이나 일본 모두가 사드 이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에 이 레이더를 싣는데, 거기가 전부 다 사막이거나 바다를 향해서 전혀 주거지가 없는, 주민이 없는 데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성주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 이거 대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담은 저희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저희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초창기에 싸울 때 몇 년 동안은 계속 반도체 백혈병 괴담 이게 신문 제목이었어요. 절대 괴담이 아니라는 게 그 뒤에 많은 세월도 싸우면서 조금씩 드러나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히려 이곳이 안전하다고 유포하는 정보가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완전 불통의 정부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게 명백한 위협에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하여튼 일단은 지금 심지어 언론과 정부가도 지금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수도권은 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드 사정거리가 200km 있으니까 수도권 방할 수 없다고 정부와 언론마저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과연 제대로 방할 수 있는가. 수도권 말고 나머지 지역은 제대로 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드의 이 요격 범위는 고도가,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가 40km에서 150km 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미사일과 장사정포들은 그 40에서 150 이하로 날아오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미사일과 장사정포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당연히 가까우니까, 북한과 남한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대부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사드로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는 하는 말은 그 저고도 미사일을, 북한이 저고도 미사일을 이제 복사포 쏘듯이 쓸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 북한이 이제 복사포 쏘듯이 왜 쓸 것이라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 2달간 북한이 10차례나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례 없이 많은 횟수에, 북한이 훨씬 더 호전적인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게 보거든요. 근데 이 북한의 이번 10차례 미사일 시험에서 약간 두드러진 게 뭐였냐면은 탄두 분리라거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두 미사일 시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탄두가 여러 개로 2개나 3개나 이렇게 분리가 되면 사드로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이번 실험의 목적은 사드를 우리가 피해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깨나가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소원이 아니라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남해로, 동해나 남해로 돌아가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북한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드 배치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대응을 더 어떤 군비 경제를 더 강화하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만이 아니라 패트리어트도 더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더 미국에서 사고, 사드 포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를 더 늘리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갈수록 한반도가 더 많은 전쟁 무기와 방어 무기를 파손해서 마치 미국의 무기 시험장처럼 돼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저는 이 문제에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명백한 위협인데, 이 명백한 위협이 왜 생겼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명백한 위협은 이 분단 이후에 지난 한 6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해왔거든요. 근데 소련이나 중국이 있을 때는, 소련이 몰락하기 전에는 북한이 그래도 어쨌든 소련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는 북한이 훨씬 더 위기의식이 높아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 북한이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미국이,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2차례나 3차례 가까이 한반도에서 이 북한 선제 공격 연습을, 전쟁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이 원래 20년 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었어요, 북한에는. 근데 20년 사이에 북한이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 미사일을 넘어서 대포동 미사일, 최근에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10,000km 넘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선포하고 미국이, 그 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했듯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쟁 연습을 계속 한반도에서 매년 몇 차례나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무력화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과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반대해야 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이 원인을 어떻게 없애므로써 북한의 그런 반자극용을 나아지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난 1년 사이에 한반도에 미국의 공포의 6대 전략 무기라는 것이 한반도에 계속 전개되어 왔습니다. 전개되는 것은 무기를 한반도에 계속 가져왔다는 거, 가져와서 배치하거나 주변에 가져와서 실험한다거나 무력 시위한다거나 이걸 했는데, 6대 전략 무기라는 그 공포의 6대 전략 무기라는 것을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핵 폭격기,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계속 한반도에 배치하고 전개하고 주변에 가져와서 무력 시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게 방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방어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쟁을 부추기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 사드 문제에서 뭐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거나 반대로 중국 눈치를 보면서 미국과 등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뭐 충돌하고 있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 중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의 힘이 되게 계속 커져왔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힘이 계속 커져오면서 최근에 개봉한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 속편, 이게 20년 만에, 마침 또 우연치 않게도 20년 만에 속편을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20년 전과 이 인디펜던스 데이 영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20년 전과 달리 이번 이 속편,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개봉한 거 아닌데, 한 달 전인가 개봉한 거 아닌데, 이 속편에는 주인공 중에 핵심 주인공 2명이 중국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인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지구 방위군의 주축이 바로 중국으로 나오고, 미국과 함께 중국이 양대 주축으로 나오고. 20년 전에는 그 영화에는 그런 게 중국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 이것이 보여준 바는 그만큼 중국의 힘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커져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위협이 되는, 미국과 경쟁하는 존재로서 계속 커져왔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의 그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가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 박근혜 정부가 바로 취임하고 나서 몇 년 동안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기명자, 양다리 걸치기 이런 외교를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기명자와 양다리 걸치기가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계속 협력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할 때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게 양쪽에서 벌어지니까 계속 다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미국을 지금 태도를 구현해라, 양자택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그렇게 심지어 국방장관은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바로 전격적으로 성주에서는 거의 상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최강 대국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과 등져서 우리한테 그럴 게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국제중재재판소가 미국 손을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같이 갈등하기보다는 선택할 때는 단호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사드 배치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총동설이 맞다. 즉 결국은 이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더욱더 이제 친미, 전통적인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지배 세력들은 항상 전통적인 친미 세력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무역 제재라든가 그런 경제 보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한 이 성주에 우리 미사일을 쏴서 거기 군사적 타격과 표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은 마치 구한말을 떠올린다, 구한말. 구한말에 떠올라보면 그때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고, 또 대원군과 민리와 고종이 다 서로 다리 중국과 그런 청나라와 러시아와 이런 데서 선을 빚면서 이렇게 돼서 갈수록 한반도와 조선이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과정이 됐던 건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핵무기에 표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 미사일이 표적이 될 것이냐, 어떤 것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평화고, 따라서 저는 당시에 구한말을 떠올려 다시 돌아보면요, 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이 조선과 일본과 청나라가 손을 잡고 동학혁명을 진압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한반도를 먹으려고 싸우려고, 그리고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계속해서 양다리 거치던 조선 이 왕조도 결국은 동학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그리고 저항에서 오히려 같이 손을 잡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짓밟는 이런 생각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저항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민중들과 우리가 더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열강들,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으로 썼었던 건데, 점점 그들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의 삶이 더 파괴되고 전쟁 위협이 가해지고 이러한 때라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더 이 사드 배치의 문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속상한 거는 사실 민중들의 이입이 되어야 되는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삼성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노숙농성까지 하고 이 문제를 지난 9년 동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공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까닭이 언론에서 계속 삼성 편드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언론들은 자꾸 정부 편만 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정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나 선수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자꾸 뭔가를 감추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외부 세력 이런 공격은 단원인 분들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잘 아실 텐데, 사실 이런 식의 공격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와 언론들의 핵심 무기인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뭔가 곤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이 외부 세력, 종북, 불순 이런 식으로 항상 공격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무슨 이 성주에 이 사람은 20년 이상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아직 18년밖에 안 살고 진정한 주민이 아니다. 그리고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주민등록증에 손들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향은 다른 데인데 시집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부 세력이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외부 세력, 종북몰이 이런 공격이 사실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데, 하나는 이제 일단 유축시키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유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에 와서 막 발언하고 지지해주는 저 사람이 혹시 뭔가 이 약간 진보적인 또는 어떤 북한으로 연관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자꾸 인터넷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단속을 하고, 우리 성주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고독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단속을 하도록, 그러면서 따라서 운동의 힘이 약화되도록 만드는 게 결국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화시키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사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의 문제인데, 마치 성주만의 지역적 문제인 것처럼 완전 문제가 지금 이상하게 프레임이 왜곡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성주를 이 지역을 택한 것도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훨씬 더 잘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습게 보고, 홍주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다 아시겠지만 진정한 지금 외부 불순 세력은 오히려 지금 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함으로써 어떤 그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제국주의라거나, 또는 지금 현주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퍼뜨리는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이나
그리고 바로 박근혜 정부가 바로 진정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외부세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고무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 성주 시민들이 지금 투쟁 속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이 성주 사드배치 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님 글이 이런 게 있고, 우리에게 외부 세력은 다른 지역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땅을 망치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들이 외부 세력입니다. 사드 도입 반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권력, 언론,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외부 세력입니다. 그 외부 세력들이 제발 양심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이런 글이 쭉 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아는 뻔한 사실이지만 저들이 계속 감추려고 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그 외부 세력의 선동이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성주 주민들이 예전에 왜 내가 박근혜 썼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믿었던 것을, 무관심했던 것을 사과하고 강남기 농민도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한 새누리당 당원이나 새누리당 친화적인 분들이 주소를 막 하다가 대책위에도 새롭게 해서 그런 분들이 비판적으로 이 진보적인 분들이 대책위를 새롭게 된다. 당연히 이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가장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들이 막 생기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더 확대되고, 이 외부 세력, 불순 세력 이런 논리에 결코 공격하거나 타협하거나, 나 저런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다시 나야겠다, 저런 공격을 하니까 저 사람하고 연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결하고 연대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얘기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고, 또 한반도 평화를 또 실현해야 되고 이런 건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혹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위험한 일이 뭐냐면은, 이 미국의 이 패권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 세계적 MD,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 사드는 이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이 무기 체계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이 지역 동맹, 지역 군사 동맹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군사 동맹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동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을 거쳐서 미국이 구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과 지역 군사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이게 지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인데, 여기서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의 전략의 이 세계적 전략의 세계적 전략과 무기 체계의 일부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예방적 방위와 선제 공격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라크 때 나타났던 건데, 그러니까 대형 세상 무기가 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솔직히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후세인을 먼저 공격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방위, 이게 이제 방어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예방적 방위다. 방어라는 게 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공격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이것이 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손바닥같이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손바닥같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야 된다는 다 이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뭔가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계획 속에 지금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지금 몇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국회 기준을 받아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준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심지어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사드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과 한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이 사드가 배치되면은 이 사드를 능가하는 무기를 만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속 전폭기와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다탄두 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미 경쟁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공세와 선제 공격론이 진정한 원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은 또 다른 국리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전 세계적인 단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한국 내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하면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서 뭔가 방어는 필요하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6대4 정도로 사드 배치를 불합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 성주만의 문제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언론이 계속 그렇게 열어버리고 하는 것도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동안 외부 세력, 종국몰이 이런 게 좀 먹혔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사드에 반대하는 운동이 지금 시민단체,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자주민주 통일을 중시했던 어떤 분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자주민주 통일을 중시하는 분들과 또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약간씩 대책을 만든다거나 서로 이렇게 힘을 보지 못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 진영에서도 이게 힘이 좀 하나로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단결과 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해서 다시 한번 이 경기 전략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 그리고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이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국제적 연대로, 그러니까 우리 내의 단결과 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적 연대를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일본에서도 이 아베 정권의 이 재무장이 반대하는 운동이 꽤나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자국 정부의 이런 민중들의 사유를 무시하고 다른 데다가 자꾸 이 돈을 쓰고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에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반발, 시위, 저항 이런 게 엄청나게 하루에 1년에 2배씩 막 쏟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연대하는 게 되면 그리고 미국에서는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런 진보적 움직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미국 기지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시위를 얼마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결국 불가능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민중들이 좀 단결하는 거,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런 제국주의 전쟁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도 가져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사드 문제를 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를 좀 이렇게 알아야 싸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였는데 오늘 되게 유익했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이어말하기 손님에게는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좋은데 사드 문제가 평소 좀 궁금했었던 거 이 자리에서 풀고 가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막 질문해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사실 좀 배우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우리 반올림 지원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 노무사님께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갔다 오고 나서 저 피켓을 우리 농성대에 딱 붙여놓고 가셨어요. 네. 우리도 조금 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싶어서 네. 오늘 진짜 공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삼성을 향해서 이렇게 농성하고 하느라고 바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또 중요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이 싸움에 대해서 연대하도록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뭔지 아시죠? 네, 혹시 마지막 질문은 저희 항상 똑같아요.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삼성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해달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좀 빠진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예상 질문 하나 빠진 건 있긴 한데
그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드는 결코 방어용이 아니다. 방어용이 아니다. 말하는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건 정말 사드가 방어용이라는 것은 저는 거대한 사기극이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그 암살에 나서는 킬러가 자기가 이제 암살에 나서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건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기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전반적인 선제 공격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중간지 국가안보실장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한국 정부가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고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수락하고 그동안 그래서 완전 성주 시민들은 완전히 날벼락을 지금 많이. 그래서 성주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한 말에 이어서 또 한 번 한반도가 이 군비 경쟁과 강대국의 가축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않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공부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삼성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어 말하기 맨 마지막 질문들은 항상 공통적입니다. 노동자 스키미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삼성이 정말 이 거대한 정말 골리앗을 쌓아놓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피해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문제, 이미 드러난 피해자만 해도 200명이 넘고 사망자만 해도 76명에 달하는 이 심각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압속한 사회적 대화 이행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오는 7월 28일이면 우리가 농성 300일 맞이 문화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해달라 또 하는 얘기를 문화제를 통해서 또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전지훈님 아주 따끔하게 삼성이 내일이라도 당장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따끔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생각하고서 이번 주 목요일인데 300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지난 300일이 하루하루가 바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희망을 위한 전진의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하여튼 문화일보는 대리농성 문화일보 휴가를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는데, 정말 누가 정말 대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번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은 이번이야말로 정말 대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가옥, 성매매를 위한 안전가옥을 구하는 것도 대기해서 안전가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중재도 대기시켜가지고 알선 중재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뉴스타파 폭로되고 나서 정말 다 모든 언론과 정부나 물론 친삼성 세력들이 전부 나서서 대리해서 이거를 감싸고 말도 안 되는 논의도 외국에서는 장애인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무슨 너나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요양을 위해서 그런 보조 인력들 필요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원이 농성장의 대리 농성 휴가 어쩌고 했던 그 언론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거나 보도조차 한 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빨리 이 단원인 동시대의 투쟁이 결실을 맺어서 삼성이 보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책임자들이 모두가 처벌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이 단원님의 이 훌륭한 동지들이 진정한 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재충전을 위해서 연대하시는 분들을 믿고 잠시 농장장에 1박 2일 떠났을 뿐이고, 그것을 다시 또다시 매도
하는 언론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건희 성매매 그 파문이 커서 세상에 저는 정말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정말 그 돈 한 푼이 되게 아쉽잖아요. 그 치료비 엄청 많이 들고 하는데 다 암 치료비 막 이런 게 거의 역대에 가까운 돈이 드는데 이건희는 그게 자기 돈인 것 마냥 1회당 500만 원씩 막 주고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고 그걸 또 삼성전자 여기 누구죠? 김인인가? 하는 사람이 그 전세집을 구해주고 15억인가로 들여가지고 도무지 절대 이해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병 문제 사람을 죽여놓았으면 그에 망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